이게 그 전에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거는 각 모델들에 맞춰서 특화된 반도체라 그래가지고 뭐 CPU, GPU보다 특화해서 잘할 수 있다 그런 건데 이거는 어쨌든 지금 인공지능 시장이 초거대 모델로 가고 트랜스포머 기준으로 가면은 그럼 다 하나로 쓰고 있는데 거기 제일 좋은 반도체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진짜 뭐 GPU보다 추론은 더 잘한다, 비용도 많이 따놓을 수 있나 그러면은 전 세계 어디든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인더스트리를 만들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기술 섹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퍼클로버가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좀 더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제타알파라고 약간 연구 관련된 분석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영향력 기준으로 논문 AI 논문 100개를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논문들이 얼마만큼 인용이 됐는지랑 그다음에 트위터 같은 SNS에 얼마만큼 회자가 됐는지 기준으로 뽑는데. 이게 한 2019년부터 뽑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보면은 거기서 통계에 따르면 일단 AI 논문을 가장 많이 쓰는 그룹은 구글입니다. 2등이 칭화대 이고요. 그런데 그 영향력 있는 탑100 논문으로 좀 바꿔놓으면 논문을 엄청 많이 쓰면 당연히 건수는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탑100 논문 개수는 당연히 구글이 제일 많은 건 맞는데요. 이 기준으로 하면은 뭐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네 만에 얘기가 나오지만 미국이랑 중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국이 영향력 있는 논문 개수는 압도적으로 세요, 여전히. 근데 발표하는 논문 대비 이 탑100 영향력 있는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비율로 살짝 바꾸면 오픈 AI가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무려 오픈 AI가 2020년에 발표한 논문 중에 거의 60% 가까이가 탑100 안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그 스테이블 디퓨전 혹은 좀 작은 크기의 공개된 GPT를 발표한 일루더 AI라고 하는 여기는 기업은 아니고요. 오픈 뭐 생태계 약간 그런 데입니다. 그게 전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뭐 얼굴 인식 이런 거 하는 비전 기술하는 맥비라는 회사가 3위, 딥마인드 4위, 메타가 5위, 그리고 네이버가 6위입니다. 오, 구글 저희 뒤에, 스탠포드 대학 저희 뒤에, MIT 저희 뒤에. 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킹이버. 우리 킹이버. 그러니까 뭐 구글 뭐 많이나 썼지. 그래. 그러니까요. 잘 써야지 그 많이나 쓰니까. 비율에는 밀리지 않는다. 저희 연구자들, 엔지니어들이 진짜 그 수는 어쩔 수 없죠. 그쵸. 사이즈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비율에는 밀리지 않고 그 멤버들이 전부 다 하이퍼클로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믿으셔도 됩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AI가 커지게 된 배경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AI로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것들을 하려고 하면 AI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기 힘들고 또 AI로 하려면 데이터도 많이 모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저희가 하이퍼클로버라고 하는 LLM을 만들었고 LLM을 만들고 나니까 달라진 거는 이제 이걸 쓰기 위해서 엔지니어 필요 없고 그냥 말로 해주면 됩니다. 그냥 어떤 업무 지시를 내리고 나서 그 다음을 완성하라고 하면 사실 그게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 방식은 그냥 웹 에디터 같은 저 화면을 띄워놓고 거기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줄줄줄 써주고 예시를 몇 개 보여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일을 보여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풀어갑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뮤직 마케팅 문구를 생성하는 예시인데요. 그래서 장르와 키워드를 주면 내용을 마케팅 문구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시킬 거예요. 제 AI한테. 한가라고 예시를 5개 보여준 게 전부예요. 그 다음부터는 장르 주고 키워드를 주면 뮤직 마케팅 문구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 예시를 보고 배워서. 이게 GPT에서 처음 나왔을 때 다들 보고 놀랐던 인컨텍스트 러닝이라는 능력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없었어요. 그 보여주기만 하면 그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원래 배운다는 건 GPU 돌려가지고 몇 시간 걸려가지고 튜닝된 모델을 갖고 했던 건데 지금 그냥 넣을 때 예시를 보였더니 바로 그거를 척해서 안다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하나를 배우면 열을 하는 그게 진짜로 실현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제공한다는 서비스 업체들을 좀 본 것 같은데 마케팅 분과도 만들어주고. 그게 거기는 어차피 초거대 모델을 직접 만드는 데는 아니니까. 요걸 가져다가 쓰기 편하게 한 거예요. 저희 요게 백단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이거 이렇게 일반인들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이거를 신청하시면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가입을 해주시는 분들. 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로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들 많은데. 그니까요. 이제 거기서의 차이는 지금 입력할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제를 되게 잘 주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저기에 뭐 이런 지시어라든가 예시가 좀 시원찮으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스타트업들은 어떤 예시와 어떤 명령어를 줘야지 잘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노하우가 많이 쌓여가지고 그게 뒤에 숨겨져 있는, 아직 챗GPT 뒤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많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사용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입력하면 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저 서비스를 가지고 약간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좀 한 다음에 맞습니다. 서비스를 하는 거에 근본적인 그 엔진이 이거라는 거죠. 네, 저기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은 저기 네모 박스 돼 있는 저거를 정말 잘 돌아가도록 하는 거를 사람이 경험으로 이렇게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서비스를 잘 하려면은 한국어로 잘 학습되어 있는 모델이 필요한 거고 네. 그 역할을 지금 하이버클로버가 해주고 네, 계신 맞습니다. 거네요. 이게 진짜 그 서비스 공급자들한테는 필수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조금 이렇게 숨기고 싶은 얘기일 것 같기도 해요. 왜 숨겨요? 아니 이게 나 여기서 따온 거다. 얘가 사실은 일을 하는 건데 나는 너보다 명령어를 잘 입력했던 그쵸, 거야. 네. 이렇게 원래 프롬프터 그 것들을 엔지니어. 팔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쵸. 얼마 받고 팔기도 하고 네네. 뭐 그럴 정도로 그거를 일종의 노하우라 그러는데 아. 그 오픈되면 사실은 그쵸. 핵심 경쟁력은 저 안쪽에 사라지겠는. 있으니까 네네. 이런 거 얘기해도 되게 되는구나. 그냥 육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육수 팔고요. 우리는 각자 알아서. 육수. 그 표현 좋네요. 모델이 고도화되면서 저기 보여줘야 되는 예시수가 줄고 있어요. 저거를 원래 한 몇 개 보여주는 걸 퓨샷이라고 하고 하나를 보여주면 원샷이라고 하고 네네. 안 보여줘도 그냥 지시문만 있어도 하는 건 제로샷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챗GPT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건 제로샷들이 되는 걸 보고 있잖아요. 뭐 해달라면 바로 해주는 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로샷까지 가고 그 다음에 하는 건 저 지시문이 예시가 저렇게 짧지 않고 굉장히 길어지는 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수학 문제를 보여주고 수학을 풀어라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좀 복잡한 태스크를 보여주고 하라고 하는 것들이 네네. 점점점 이제 AI 갈 길이 그 길인 거죠. 사람들이 저 초고대 AI를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것인가를 점점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 발견해내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저런 것도 있대요. 뭐요? 전문 지식 같은 거 저 입력하면 잘 안 나오는데 그냥 그 전문 페이퍼를 그냥 거기다가 다 긁어다가 넣은 다음에 지시문에다가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오픈북. 물어보면은 네. 이거 말고 또 해요. 오픈북 테스트처럼 네. 해서 답을 준다는 거예요. 네. 진짜요? 그거보다 가장 놀라웠던 거는 체인 오브 소시라고 COT라고 하는 거 있는데 원래 그냥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해요. 네네. 근데 풀이 과정을 차근차근 해보자라고 하면 이제 차근차근 쓰면서 맞춥니다. 지시문을 네. 그 풀이 과정을 차근차근 해보자라고 쓴다고요, 그냥 네. 우리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그 예시를 하나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수학 문제를 딱 해요. 뭐 그때 논문에서 보니까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 공을 5개를 들고 있고 그다음에 공 3개들이 캔 2개를 사왔다. 그러면 이 친구는 공이 몇 개일까? 11개겠죠. 예. 그러면은 답을 그냥 answer is 뭐 11만 적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문제를 주면서 풀어보라고 시키면 당연히 틀려요. 예. 그런데 답을 줄 때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때 풀이 과정을 적습니다. 자, 공이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2캔을 2개를 들고 왔으니까 6개가 됐고 그래서 5 더하기 6을 해야 되고 그래서 11이다라는 걸 답을 다 적어주잖아요. 예. 그럼 풀어요, 얘가 그걸 보고. 그 다음부터 내는 문제는 그거는 원샷 기준. 근데 그보다 더 웃긴 건 똑같은 건데 이제 예시를 안 보여주고 합니다. 예시를 안 보여주고 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주면서 밑에다가 Let's think step by step 한 문장만 딱 넣고 하면 풀어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답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차근차근 내부적으로. 생각해봐라. 저희 애한테 맨날 그러는데 문제 똑바로 읽고 들어가라고. 답을 차분하게 빨리 읽고 하라고. 낼 필요 없다. 아니 그런 거를 그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께서 넣어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된 거죠. 발견이 됐다. 예. 저희 학습시킬 땐 그런 능력이 있을 줄 몰랐는데 사실 사람들이 쓴 글에 보면 그렇게 된 것들이 꽤 있고 네. 이게 그 지금 개발하시는 입장에서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뭐가 이렇게 되는지. 하니까 예. 더 잘 되더라. 그거를 네. 계속 엔지니어링을 넣고 계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좀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서비스는 좀 어떤 게 그리고 있을까요? 이게 저희의
그 클로바노트 기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네, 있고 많이 학생들도 씁니다. 많이 쓰고 저희는 있고. 사실 STT용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녹음을 많이 네네. 하니까 그렇죠. 그 글자로 전환하는 거. 저희가 이 클로바노트에 하이퍼 클로바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낙고님 팀에 있는데 이렇게 미팅을 하면 요약을 다 해줘요. 미팅이 한 1시간짜리다. 그러면은 요약을 쫙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의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 가지고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거죠. 예. 생산성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답답한 것들이 저걸 보기가 힘들다는 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럼 뭘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잖아요. 네. 제가 내부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하게 열어볼 필요가 없는. 네. 저기 보시면 메모에 요약이 된 거예요. 말 왔다 갔다 한 게. 저거를 누가 무슨 얘기인지 다 보려면 되게 귀찮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메모까지 해준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거는 녹화용으로 쓰는 건 아닌데 저희가 저거를 한번 방송용으로 한번 돌려봤어요. 네. 저희 방송을 좀 요약할 수 있을까 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중요한 내용하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좀 구분이 안 돼서 정작 중요한 내용들이 다 빠지고 맞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로 요약이 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를 많이 했어요. 요약이란 게 원래 그냥 앞에 인풋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줄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다가 사실 좋은 요약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뭘 누락시킬지 결정하는 맞아요. 행위인데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누락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원래 서머라이징 태스크가 서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았어요, 학계에서. 저희가 이제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죠. 사람들 저 사람한테 요약을 하면 어떻게 요약을 해주는 게 좋을까? 사실 영화의 시놉시스는 영화를 보고 싶게 요약을 해야 되는 거지. 네. 그 다른 식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목적성이란 게 네, 있는 맞아요. 거고 그 레벨의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게 됐다. 그게 지금 저희의 AI 수준인데 아직 출시된 건 그렇게 안 돼 있고요. 근데 지금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출시된 건 그렇게 안 돼 있다라는 것에서 그럼 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뭐 기술이 만들어지면 예, 예. 서비스로 나갈 때까지 검증을 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단계에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아직 우리가 실제 사용해 볼 수는 아직은 없지만 곧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거죠? 들어 나는 이거를 이미 알고 있는데 요약해줘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뺀 만큼 요약을 해줄 거잖아요. 근데 아직 예, 예. 그런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생각할지 결정이 안 나 있기 때문에 못 만든 거고. 음. 아니면 그 사람이 뭘 알고 있는지 트래킹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요약이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요약문을 달라 그랬는가? 그렇죠. 네. 그러면 진짜 이 주제에 맞게 정리를 해줘야 네, 되는데 그렇죠. 그냥 단순히 글만 짧게 쓴다고 해서 그 요약이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개인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한 게 그 이 개인 이전의 이력들을 보면 이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게 혹은 메일 스레드 같은 거를 보면 필요한 게 내가 아는 내용을 요약을 하는 건지 받는 사람 기준으로 요약을 해야 되는 건지가 좀 각이 나올 거거든요.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방향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네. 하이퍼 클로바가 만든 가장 의미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요건 것 같습니다.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고요. 전국에 혼자 살고 계신 복지에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어르신들 되게 많으시죠. 예, 예. 사회복지사분들 제가 저기 복지부 담당자 얘기해 보니까 복지사 한 분당 어르신들 15분에서 20분 정도 케어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한계가 있겠죠, 물리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도 좀 여쭤보고 말벗도 되어드리는 AI 서비스가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입니다. 예. 첫 출발은 이런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초창기에 그 자가격리자들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공무원들이 다 했던 거를 예, 예. 이제 AI가 대신 전화를 걸어줘가지고 하루에 2번 뭐 열이 나냐 안 나냐 이런 거 거기서부터 출발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저기 지자체에서 그 이 어르신들에게 이게 가능한가 물어봤었고 그때 아마 처음엔 저희도 챗봇 스타일로 만들었었죠. 몸이 괜찮으세요? 예 아니요 답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저희가 두 번째 걸었을 때 들어왔던 부효 씨가 이런 전화 받고 싶지 않다. 전화하지 마라. 이런 네. 거죠. 예, 나는 혼났죠. 그렇게까지 외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전화 받을 바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음. 반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하이퍼클로바가 거의 완성 단계였기 때문에 대화를 되게 잘하니까 적용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저 케어콜 서비스고요. 한번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손숙님. 안부 확인차 네이버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네, 나는 전고지 비빔밥 먹고 왔는데 맛있으셨겠네요. 부추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비타민이 많아 어르신들께도 좋은 음식이죠. 사투리도 알아들어요? 칭찬 감사합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에 건강이 썩 좋지는 않아요.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다리에 약간 관절염이 있어서 조금 힘들어요. 저런, 많이 힘드시겠어요. 병원에는 다녀오셨어요? 네, 병원에 가끔 다니고 있답니다.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전화드릴게요. 네, 또 전화해 주세요. 보시면 굉장히 안부도 잘 묻고 대답도 잘하고 이 사투리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첫 번째 서비스가 부산 해운대구부터 출발했습니다. 2021년 11월. 근데 그게 저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있잖아요. 이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맞아요. 그 AI 스피커 네. 놓고서 네. 맨날 싸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이 뭐 발음도 좀 부정확하실 수도 있고 뭐 문법에 잘 안 맞게 말씀할 네.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 반응이 괜찮았던 거예요? 네, 일단 말씀하시는 말투가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그 이제 기계랑 이렇게 긴장하는 목소리였다면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고 저기 지금 다음에 기억하기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다음에 이전에 전화했던 것에 내가 어떤 얘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해갖고 다시 그거 이게 중요해요. 네. 그건 마음이 녹는 목소리가 네.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맙다, 막 이런 얘기하고 첫 번째 기억하기 들어가기 전에 그 선생님 이름은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많았고 네네. 두 번째 저거 업데이트된 다음에는 이제 마음이 녹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선생님 이름은 뭐예요가 이제 얘기 이제 들으시는- 인격체로 돼 어르신이 네. 수하기에 네. 되고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음성 인식이 아직 그렇게 완벽하진 않긴 한데 기존에 있던 AI 그 ARS나 AI 콜 같은 시스템들은 저희가 응답지들을 미리 준비를 해놔요. 네네. 이 안에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쵸, 안 그쵸. 떨어지면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었는데 맞아요. 이건 생성형 모델이라 그냥 뱉어내요. 잘못 들어도 그냥 갑니다. 네. 아, 그 챗GPT 오타너도 잘 하잖아요. 그렇죠. 됩니다. 네. 사실 저희도 잘 못 알아들어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하기는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저는 저거 할 때 그 콜센터에 전화했을 때 네. 그 기억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A라는 상담원하고 그렇죠. 내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전화가 끊어져. 돌려. 네. 다시 그럼 얘기해. 다시 다시 B라는 해야 사람은 똑같으면 또 해야 또 해야 돼. 돼요. 네. 네. 그럼 아까 그 사람 바꿔주세요 하려 그래도 내가 그분 성함을 또 기억을 못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 되게 화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전에 했던 얘기들을 좀 기억을 네. 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도 자막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요. 2022년 8월에 저희가 서비스가 나갔습니다. 아, 네, 속이 불편하셨던 거 기억을 다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자녀도 잘 기억을 못 할 텐데. 그러니까요. 저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네. 감탄사를 잘 쓰네요, 클로바. 아이고 이런 거 어. 네, 실제 대화고요. 음. 시나리오 이런 거 아니고 기억을 해준다는 게 진짜 존중을 해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공감을 얻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 혹시라도 저 기억하기에 개인정보 보호 이슈는 없나요?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반출하지 않고 그냥 그 제자체 안에서만 서비스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 검토를 받고 진행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주요하게 봤던 거는 그냥 처음에 전화를 걸어서 몸은 어떠세요라고 여쭤보면 그냥 어느 정도 답을 주시는데 기억해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잖아요. 그럼 되게 길게 얘기하세요. 네. 깊은 얘기를 하시면서 네네. 그것들 저희가 다시 이제 지자체 분들의 리포트를 올려드리면은 그분들이 원래는 액세스할 수 없었던 정보들에 대해서 네. 알게 되면서 혹시 이렇게 아들 자랑 같은 거 안 합니까? 보통 많이 아니 제 봉사활동 강아지. 가면은 강아지 자랑. 강아지 뭐 따님 이런 얘기들도 하죠. 아. 그럼 이제 따님이 있었구나, 강아지가 네. 있었구나, 강아지 산책 나갔다 왔어요. 뭐 이런 얘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50여 개 이상 지자체에 10,000분 이상이 이 서비스를 받고 계세요. 사실 AI가 비즈기에 많이 만들죠. 혁신적으로. 근데 진짜 풀기 어려운 사회 문제를 푸는데 정말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된다라는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또 OECD나 뭐 이런 디클라이라고 하나요? 제가 영국 싱크탱크 이런 데서 발표를 할 일이 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이런 그 시니어 케어 관련돼서 아무래도 뭐 이렇게 사회 자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사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쪽에서 이런 AI를 활용해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되는 거다 보니까 관심이 되게 많고 학술적으로 봐도 이게 세계 최초 서비스거든요. 오픈 AI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서비스를 내고 있지 않고요. 세계 최초 서비스라는 거는 저것도 그냥 라지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하이퍼클로바를 그대로 해서는 만들 수가 있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기술적으로 풀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저희가 논문으로 다 발표를 했어요. 기술적인 내용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 뭐 세계 최고 뭐 NLP 학회, 자연어 처리 학회들에서 다 발표를 했고 특히 그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사람이랑 컴퓨터 상호작용하는
분야의 학회가 있는데 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세계 최고 학회인데요. 거기서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습니다. 예,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사람과 컴퓨터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진짜 어려운 문제, 의미 있는 문제를 풀었냐 관점에서 굉장히 가치를 인정받은 거죠. 야, 근데 진짜 우리가 되게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잘 안 알리시기도 한 것 같고 네. 이게 또 인공지능이라는 그렇죠. 것이 가지고 있는 뭐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뭐 개인정보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서비스 형태로만 나왔지 진짜 이게 막 무슨 맞는 로봇을 기대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네네. 근데 이렇게 뭔가 알게 모르게 이런 서비스들이 있었다는 것에 좀 죄송하네요. 이렇게 좀 하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열심히 하고 몰랐던 있습니다. 것 같고. 네. 알린다고 그럼 여기서 알린 건 제가 사실 이번에 또 모시려고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전에 그러니까 이번에 개발자 컨퍼런스 한번 하셨었잖아요. 네, 데뷔요. 그러면서 그 하이퍼클로버가 좀 어떤 걸 더 하려고 하시냐라는 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얘기의 전제는 원래 그 전에 무슨 일 하셨는지 네, 알고 그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해서 좀 죄송한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 이번에 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주요하게 다뤘던 내용이라든지 네. 아니면 하이퍼클로버의 앞으로의 계획 관련한 얘기, 네. 아까 하이퍼클로버 X 관련한 얘기도 좀 예. 주셨는데 좀 어떤 프로젝트들 준비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네, 부탁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네, 이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하이퍼클로버 만들었을 때는 글을 잘 쓰니까 뭐 번역, 사투리 변환, 여러 가지 삼행시 짓기 뭐 이런 걸 네네.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레벨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좀 여러 가지 섹터들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로 이제 만들어서 공개하겠다라고 한 게 하이퍼클로버 X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뭐 네이버 지식인 데이터 학습했을 때 지식인 같은 글을 완성할 수 있다거나 그랬지만 이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더 부어서 좀 건설이 있네요. 건설사에 뭐 추가적인 데이터를 부어서 건설에 뭐 되는 컨설팅이든 뭐 뭔가 CS 같은 것들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고객 대응 아까 지금 여러 가지 CS 업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더 자연스러운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저희가 알고 있는 IT 시스템들과의 결합 같은 걸 하는데도 코드를 좀 많이 만들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 부분이 사실 저는 약간 좀 퀘스천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챗GPT를 쓰면서 정말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음.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글을 쓰거나 아니면 정확도를 따지는 기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하는 소리는 재밌게 잘하는 것 네네. 같은데 네. 정작 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아요. 좀 만족스럽지를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야들을 저렇게 카테고라이징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당 분야에서의 데이터를 충분히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저것들을 동시에 잘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 예. 건설이면 건설 분야의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그걸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초고대 언어 AI 혹은 저희의 데이터랑 함께 추가 학습을 시키면 다른 거는 좀 모르겠는데 적어도 건설 분야에 있어서는 훨씬 더 생산성 도구를 높일 수 있는 좀 더 정확한 AI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파트너십이 더 중요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고객 대응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게 하이퍼클로버의 인공지능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뭐 혹은 그것보다는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자재를 무엇을 쓸 것이며 자재의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되게 네.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하이퍼클로버가 어떤 식으로 이게 좀 최근에 건설사를 갔다 와서 들은 건데 건설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서로 매니지먼트가 많대요. 네네. 서로 그 의견 교환하고 상태 파악하고 하는 매니지먼트의 오버헤드가 커서 사실 대부분 다 말로 하는 일들이고요. 그런 것들 트래킹 네. 아까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트래킹 같은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오토메이션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또 제가 모 건설사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 명확하게 이게 나오면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나 제안서에 네. 뭐 하나 잘못 체크하는 바람에 이렇게 잘못되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양도 많고 네네. 사람이 하기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계약서나 뭐 어떤 제안서 같은 걸 쓰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도구 혹은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하라고 알려주는 보조도구
이런 것들은 명확한 수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겠네. 저희가 언어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약서 같은 거 넣은 다음에 네. 여기에 뭐 독소 조항 같은 거 좀 찾아줘 그러면 그런 거죠. 네. 근데 건설에서는 또 건설의 전문적인 분야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와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네이버가 아무리 이 초거대 모델을 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전문 분야하고의 협업이 또 되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파트너 모시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러네. 연락 주시면 아. 네, 파트너로 풀어야 되고요. 아. 그 기업이 혹은 그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저희 모델 데이터 함께 학습을 해서 이제 해당하는 인더스트리에서 최고의 초고대 AI 같이 만들어서 어떤 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하는 형태로 가야죠. 이건. 와 그런 알겠습니다. 식이구나. 네, 또 다른 부분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사실 하이퍼클로버 X란 게 결국은 나코님 말씀 주셨다시피 진짜 사용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제안을 네. 하는 거고 그러면 너무 범용이면 그게 힘드니까 전문성을 가지는 게 한 꼭지였을 것 같고요. 데모 관점에서 하나 들고 온 게 요거입니다. 네. 요거 보시면서 이게 사실 뭐였냐면 이게 빙 챗이 뭐가 되는지에 대한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저희 하이퍼클로버 그런 게 되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그 되는 걸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챗GPT나 빙챗 같은 것들은 저희도 충분히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식인 같은데 물어봤을 때 답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틀릴 수도 있고. 네네. 근데 항상 어느 정도 이상의 퀄리티가 보장된 지식인이 항상 액세스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하이퍼클로버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확장하려고 하는 건 이제 사진을 찍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지식인에. 네네. 그것도 되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해서 여기 같이 그 되는 아저씨들 네. 등산 가면은 야생화 찍어갖고 네. 이거 무슨 꽃이냐. 꽃이야. 예.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디 뭐 집에 망가진 것도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분들도 있고 수학 문제도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저는 가끔 구글에서 사용하는 게 구글 렌즈. 네.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이게 좀 무식해서 그런데 한자를 잘 몰라서 궁궐에 갔는데 이거 저 아빠 저게 뭐야 그랬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찍어서 이거 검색하고 그랬었거든요. 대부분 문자만 알죠. 무슨 문? 파고 쓰시면 됩니다. 문밖에 모르죠 문밖에. 맞아. 파파고. 파고 쓰시고 이렇게 하면은 딱 해석해 아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하게 또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물건들 특성 있는 물건들도 있으니까 해외에 잘 없는 네. 그런 것들까지도 가능하게 그러니까 이건 될 것 일종의 같네요. 묶이면은 챗봇 그러니까 챗GPT 같은 느낌인데 네, 좀 이런 더. 서비스도 우리가 이제 곧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퍼클로버 X. 네. 시나리오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카피라이터 쓰는 거 이런 것도 네.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 원래 현대백화점이 카피라이트 하나를 문구 하나 만드는데 2주가 걸렸대요. 2주가 걸리던 걸 현대백화점이 보유하고 있는 마케팅 카피라이트 문구 10,000개 정도를 저희가 학습을 하는 API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추가 학습을 시켰어요. 저희 하이퍼클로바의 방금 그 화면 아까 보셨던 화면에 튜닝도 화면 탭이 따로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학습해서 루이스란 걸 만들었는데 이제 카피라이팅 업무가 완성되는데 3시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면 일단 워킹데이 기준으로 바꾸면 한 4% 그러니까 96%가 향상이 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러면 사람들은 노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대백화점의 지점이 24개고요. 그 24개 각 지점에 따라 매장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각 매장과 지점의 환경에 맞게 테마 키워드 넣어주고 브랜드를 넣어주면 각자에 맞는 마케팅 문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12시간이나 걸리니까 똑같은 걸 쫙 뿌렸다면 이제는 각각 특화된 마케팅 문구를 만들어서 뿌려줄 수가 있으니까 훨씬 매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서비스 퀄리티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기존에 안 되던 걸 되게 만들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거는 공공에서도 쓰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이퍼클로버 X의 공공 버전인데 네. 지난주 그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에서 실현 계획을 발표를 하긴 했고 초거대 AI를 활용해서 공공 서비스에서도 상당히 많이 혁신을 가져와서 공무원들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민들 민원도 돕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예.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게시판에 있는 질의응답을 좀 1,200개 정도를 받아와가지고 똑같이 튜닝하는 걸 했어요. 이게 제가 직접 했거든요. 예. 시간도 얼마 안 걸렸어요.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이 파일 조금만 정리해가지고 UTF로 바꿔서 그냥 튜닝을 하면은 되거든요. 그냥 파일 업로드만 하면 되니까. 그랬더니 시민인사사업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존 챗봇은 굉장히 잘 입력해야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데 보시면 저렇게 쭈르륵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 마지막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네네. 그냥 학습을 기본으로 이 응답할 때 항상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니까 서비스를 만들려면 저런 부분을 좀 빼야 되겠죠. 네네. 하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관세 청구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뭐요? 훨씬 어려운 질문 하나 들고 와봤어요. 했는데 또 굉장히 나름 또 정확하게 답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 답이 맞는지는 공무원분하고 좀 얘기를 해보셨어요? 네, 그렇죠. 저게 되게 어렵거든요. 왜 네. 그러냐면 지원 제도 같은 게 되게 어려운 게 제도가 다 규정화돼 있고 네.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맞추기가 네. 되게 어려워가지고 네, 이게 정부에서도 이걸 되게 어려워했어요. 네. 자기가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그쵸. 사람이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서로 모르고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도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져요. 네네. 네, 이 사람마다 맞아요. 다 복잡했는데 네. 그래서 실제 시스템을 만들려면 이거보다 훨씬 정교하게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냥 기본적인 가능성 체크만 했는데 상당히 잘 되는 건 확인했고 만약에 이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지면 사실 민원 이렇게 문어 보는 그치. 게 근무할 때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민원을 여쭤보는 분들은 일상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쵸. 뭐 저녁에는 근무 안 하고 막 그러죠. 이제 24시간 휴일 없이 AI한테 정보 얻을 수 있는 건 정보 얻고 그리고 추가적인 것들이 필요하면은 워킹 타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대화 나눴던 게 히스토리가 딱 있으니까 그걸 들고 얘기를 하면 훨씬 효율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원 서비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가능해질 거다라는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주세요. 파이팅. 난이도 높은 걸 갖고 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그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이게 인공지능이 연산을 엄청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챗GPT야 그냥 우리 쓸 때는 그냥 공짜로 그냥 쓰기도 하고 뭐 월에 얼마 내기도 하는데 제가 취재하면서 들었던 얘기도 이게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뭐 GPU 한 세트에 뭐 GPU 8장 들어가는데 뭐 1억, 2억 뭐 하고 네. 맞아요. 그것도 얼마인지 얘기도 안 해준대요. 네네. 그냥 네. 뭐 그때 뭐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너는 좀 싸게 해줄게 뭐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 구축하는데 뭐 최소 단위로 해도 뭐 1,000억 뭐 그렇게 들어간다는데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그냥 엔비디아 그냥 쓰고 그냥 지내야 되는 건가요? 일단 현 시점은 엔비디아가 워낙 강력한 퍼포먼스와 능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당장은 구글은 자체적으로 TPU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쓰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뭐 적어도 훈련에 있어서는 초거대 AI를 훈련시키는 관점에서는 엔비디아를 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인퍼런스는 그러니까 서비스에 적용하는 거죠. 학습시키는 거 말고 예. 이거는 우리도 뭔가 좀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사실 훈련은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괜찮은데 예.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산량이.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고 CNBC 뉴스죠. CNBC 뉴스에서 챗GPT가 월가산 1억 사용자 기준으로 대충 계산해봐도 월에 500억 정도는 비용을 쓴다. 근데 네? 저것도 대충 계산한 거거든요. 네. 저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저 언저리일 것 같아요. 1년에 6천억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월 500억이요? 월 500억, 월 500억. 그러면은 집값 빼고 운영비만. 예. 그러면 이제 저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사실상 지금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비용을 고려할 상황이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쫙 밀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이게 만들어져 가던 또 2021년 2월 3월 경에 이게 문제를 꼭 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모셔본 게 이동수 박사님이에요. 네, 모셔와서 이런 페인 포인트가 있고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비용을 떨어뜨리고 전력 떨어뜨리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투합을 해서 지금 와서 열심히 만들고 계시죠. 근데 그게 결국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건데 네. 이게 인공지능 반도체가 갖춰야 될 어떤 성격 그리고 그동안 인공지능 반도체가 나온 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인공지능 반도체가 GPU만 못했다는 네, 거밖에 맞습니다.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인공지능 반도체가 갖춰야 되는 게 뭐고 네. 어디에서 좀 가능성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인공지능이 사실 쓰인 데가 많지가 않았었잖아요. 쓰다 네. 보니까 뭐 자율주행차에 들어가고 뭐 특화되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다 보니까 특화된 모델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저희가 LLM, 하이퍼컬버 같은 LLM 같은 것들은 트랜스포머라는 공통된 아키텍처를 따라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단순 좀 더
칩 설계가 특화될 필요가 없고 그냥 트랜스포머라는 단순 아키텍처를 더 크게 많이 수용하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가 됩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엔비디아 GPU 같은 건 학습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학습할 때는 좀 더 많이 복잡한 기능들이 많이 필요한데 인퍼런스 할 때는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만 단순하게 크게 저전력으로 서빙하면 되는 게 돼요. 그래서 좀 문제가 간단하죠. 이게 규모의 경제로 가니까. 그래서 어차피 저게 서비스가 크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기존과 전혀 다르게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가 트랜스포머 특화된 반도체를 누가 더 잘 확보하는가 그런 문제로 환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다행스럽게 한국에서는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있는데 근데 이게 또 LLM이라는 게 초대규모 AI 모델이다 보니까 가장 주요한 컴포넌트가 메모리가 돼요. 또 메모리를 잘 만드는 회사가 또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개의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왠지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덤벼들고 있고요. 그 결과 좋은 시너지를 만드는데 저희가 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까 근데 정원님 말씀하셨지만 저게 비용이 부담이 되는 구조는 아니고 저 오픈 AI가 이번에 유료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그만큼 벌고 있다고 합니다. 쓰는 만큼 벌고 있어서 지금 적자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추가로 투입한 그 인프라나 그런 것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LLM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라는 그 로직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로 좀 약간 정리가 좀 됐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함께 만들고 있는 그 반도체가 LLM이라는 거는 뭐 트랜스포머는 대부분 지금 인공지능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잘 개발되면은 진짜 뭐 GPU보다 추론은 더 잘한다. 비용도 많이 따르는 수 있나? 그러면은 전 세계 어디든 경쟁력 있는 반도체가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인더스트리를 만들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기술 섹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도 한국어랑 관련 있는 거예요? 한국어 모델?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건. 그리고 좀 이게 AI가 아까 특화 반도체를 왜 많이 못 봤냐면은 그 AI가 많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게 지금 LLM이라는 게 생성형을 넘어서 이제 우리의 생산성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 시장 규모가 GDP의 8% 이렇게 예측되는 게 현재 보고서 내용이잖아요. GDP의 8%. 그러니까 GDP의 8%를 해당하는 것들이 파워드 바이 저 인퍼런스가 되니까 전 세계 경제 규모에 비례한 반도체 시장이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저희가 좀 더 나서서 그런 반도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저는 저 얘기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짧게 그냥 차고 넘어갈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전에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거는 각 모델들에 맞춰서 특화된 반도체라 그래가지고 뭐 CPU, GPU보다 특화해서 잘할 수 있다. NPU도 만들고 뭐 그랬다 그런 건데 이거는 어쨌든 지금 인공지능 시장이 초거대 모델로 가고 트랜스포머 기준으로 가면은 단일 기준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단일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여기엔 이거 맞추고 여기엔 이거 맞추고 하다가 지금 하나로 가고 있고. 그럼 다 하나로 쓰고 있는데 거기 제일 좋은 반도체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물론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기다렸던 게 뭐냐면 트랜스포머에 대한 알고리즘믹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실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서비스에 냈을 때 사용자들의 행태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트래픽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오고 그런 트래픽들에 따라서 어떤 거는 굉장히 긴 글이 들어오는 서비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짧지만 내가 길게 써야 되는 글을 길게 써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짧게 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서비스의 차이에서는 조금씩 설계가 달라져야 될 수는 있어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서비스를 돌려본 회사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서비스까지 고려해서 특화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최적화된 반도체를 만들어서 라인업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뭐 이건 사실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건 확실한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제 여기도 되게 기대가 좀 많이 돼요. 우리나라가 좀 팹리스가 좀 약하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그럼 너도 나도 인공지능 한다 그랬는데 저게 진짜 만든다고 해서 팔리긴 할까 그 생각 항상 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그 특화 모델 그 범위가 좀 많이 좁아진 것 같아서 GPU보다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는 칩을 뭐 만들면 진짜 막 우리나라도 막 어마어마한 팹리스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저도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냥 칩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이걸 링크를 어떻게 그럼 연결할 것이며 그 링크끼리의 그 다음 셀이라고 하나? 그 뭐라고 하더라? 팟이라고 하나요? 그 팟끼리는 어떻게 연결할 것이며 이런 것들까지 다 해야 되는 그걸 다 같이 지금 처음부터 같이
끝까지 만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랫단은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커버를 하고, 예. 네. 그다음 윗단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특성 그리고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모델 구조나 어떤 메모리 이 바틀렉이 메모리가 될 수도 있고 연산이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서비스 따라 달라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 노하우 이런 것 것들이 같이 붙었을 때 같이 붙으니까는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체 생태계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AI로 어떤 걸 만든다고 하면은 인프라, 하드웨어, GPU부터 시작해갖고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풀 스펙트럼이 있고요. 근데 이제 LLM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그 중간 레이어들이 좀 많이 희소해지고 공동화 현상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인프라랑 서비스 층으로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아래 결과적으로 인프라 레이어로 가게 되면 그 경쟁력이란 거는 좋은 LLM도 있지만 누가 더 그 비용 경쟁력이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칩을 좀 더 집중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제일 대해 밑에가 네. 칩. 칩이 되는 예.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LLM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인프라를 규모 있게 갖고 가야 또 비용 경쟁력이 생기니까 규모의 경제로 그래서 IaaS 레이어에서 저희가 LLM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저런 것들을 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 연구도 하고 새로운 엔진도 설계하고 여러 가지 트라이 앤 에러를 하면서 올라가는 게 있고 그 위에 이제 저희가 그 결과로 API를 뽑아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저희도 그 위에서 다시 또 진짜 서비스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잖아요. 야, 우리는 진짜 저 위에 두 개만 보고 있는 거네요. 그 밑에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와 되는구나라고만 생각하는 그 영역이 밑에 세 개네요. 한계죠, 한계. 사실 저 B2B는 우리는 또 알지도 못하니까 네. 한계죠. 거의. 저 레이어 각각에 대해서 이제 파트너들을 구해 보려고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챗GPT가 플러그인 생태계를 선언을 하면서 그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가 나왔잖아요. 저희도 거의 비슷해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하이퍼클로바 중심으로 해서 그 기본적인 어떤 대화형 UX를 가진 초거대 AI의 관문을 만들고 나면 네이버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픈 AI랑 경쟁할 수 있어, 구글이랑 경쟁할 수 있어, 기술적으로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저희는 끝까지 하겠지만, 근데 네이버가 가진 장점은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플러그인 생태계의 상당수를 네이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긴 이미 있잖아요. 뭐 네. 쇼핑이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많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하이퍼클로바 X를 되게 잘 만들어서 사용자들의 인터페이스 관문을 만들어 놓고 네이버의 생태계에 쫙 연결해서 네이버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고요. 또 네이버가 모든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네이버가 커버하고 있지 않은 많은 서비스들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쫙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파트너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거나 이 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걸 좀 부연드리자면은 네이버에 많은 서비스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서비스들이 사실 좀 따로따로 있어갖고 네이버 서비스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잘 쓸 수 있던 어떤 20대 똘망똘망한 조카가 있으면은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도 잘 쓸 수 있는 게 네이버인데 그런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게 AI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AI가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네이버인 서비스 연결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다른 생태계에 있는 다른 서비스들이 이제 들어와서 네이버에서 AI한테 어떤 일을 시킬 때 다른 것까지 연결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결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네이버에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 그림만 보면은 아까 파트너라는 얘기가 좀 나오긴 했지만 이게 네이버에 대해서 네이버 사실 우리나라에서 워낙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네. 야 저 인공지능까지 네이버가 하면은 그냥 네이버가 우리나라 또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네. 보세요? 저 반대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요? 네. 유튜브 같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트래픽 잠식하고 오픈 AI가 새롭게 또 대화형으로 들어와가지고 서비스 트래픽을 잠식하게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네이버를 찾지 않게 되는 사태가 있을까봐 걱정을 하는 거고요. 사실 다른 나라는 서치 엔진을 그런 식으로 다 잃었고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빼고는 사실 자유진영에서는 네.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서치 엔진 그렇죠. 갖고 있는 나라가. 네. 그렇죠. 사실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클라우드랑 초거대 AI는 사실 한 몸입니다. 모델의 특성도 그렇고 크기도 워낙 크고 그 자체적인 데이터 학습하는 파이프라인도 그렇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 클라우드의 효율을 높이는 건 당연히 GPU뿐만 아니라 AI 반도체를 정말 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하이퍼클로바 X를 만드는데 여전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할루시네이션이나 편향성이나 이런 등등등 문제는 학교랑 정말 잘하는 학교나 외부 그룹이랑 같이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는 거고
외부에는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 심지어 저는 이제 공공일을 많이 하니까 저렇게 공공기관을 따로 빼놓은 거고요. 건설업이 됐든 에너지 기업이 됐든 모빌리티 기업이 됐든 저희 모빌리티 안 하잖아요. 교육, 금융이라고 해도 네이버 파이낸셜이 하는 금융 섹터랑 그다음에 일반적인 다른 뭐 투자나 이런 쪽 금융 섹터랑 전혀 다르잖아요. 예. 이런 섹터들에 있는 많은 파트너들이 저희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저희 초거대 AI를 쓸 수 있도록 하되 그 각각의 파트너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로 추가 학습을 시키면 해당하는 파트너만 쓸 수 있는 근데 그 파트너는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한 이 지식체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당하는 각 파트너들의 경쟁력, 뭐 업무 생산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지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죠. 실제로 스타트업 500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형태로 그들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고 있고 대표적인 게 아까 보여드렸던 현대백화점 케이스가 네네.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다 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만약에 저걸 안 하면 훨씬 더 비싼 비용을 내고 네. 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네,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덜 정확하게 더 많은 네. 비용을 내고 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여기에 클라우드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각자 맞는 네.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사실 기업 간에도 상호 이익이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하는 그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부러 요즘에는 그런 업체들도 클라우드랑 다 연결시켜 버리더라고요. 이거 왜냐면 일단 그 거대 AI 모델을 세우기 위해서 반도체 칩이나 이런 거를 다 사기가 너무 비싸고 네. 하니 운영하기가 비싸니까 그럼 네이버 그러니까 하이퍼 클라우드도 그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독식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메뉴판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하는 그거는 게 정해진 건 아니고.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게 그 금융 경제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게 네. 사실 그 버추얼 머신 사업이라는 게 컴퓨터를 내가 다 피크 트래픽 대비로 갖고 있는 게 비싸니까 그렇죠. 같이 쉐어하면서 같이 서로 나눠 가져가면은 훨씬 더 싸게 쓸 수 있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거대 AI라는 것 똑같이 그 피크 트래픽 대비하려면 아무도 못 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같이 하고 있다가 음. 그 A 서비스가 많이 들어오면 거주 자꾸 줬다가 뺏었다 이렇게 하는 그 네. 기술이 중요하고 저는 그걸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 기술을 내재화해서 서로 그 트래픽을 쉐어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뭐 물론 내 컴퓨터를 사갖고 하면 되게 마음도 편하고 할 텐데 그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쓸 수 있게.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냥 서비스 만들려고 초거대 모델 하나 만들죠. 그러면은 네. 몇천억. 네, 일단 몇천억 일단 판돈 넣고 시작해야 됩니다. 만들었는데 동접이 한 명밖에 안 되고요. 저 그래도 네. 3%입니다. 한 명은 아니겠지. 그렇게 하려면 이제 서버를 더 늘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오픈 AI 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나오는 거 중에 인공지능 윤리 관련한 얘기들 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윤리라 그러면 뭔가 착하다 나쁘다 이런 네. 얘기하겠지만 아예 이게 개인정보 보호해서 내 정보 하나도 못 가져가게 하고 뭐 이거 다 개인정보 다 걸르게 하고 그러면은 아예 그 빅데이터 학습을 활용을- 못하게 되는 상황도 될 거라는데 이런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네, 사실 윤리 문제는 저희가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이퍼클로바가 완성되기 전부터 윤리팀을 셋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마침 이제 리루다 사태도 터지고 막 실제로 이게 만들기 잘했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저희 같은 경우는 2021년 2월에 벌써 네이버 자체에서 윤리 준칙을 만들었는데 윤리 준칙은 말 그대로 철학 같은 거고 그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AI 서비스 기획 개발 단계부터 지켜야 될 내용들을 체크리스트 다 만들어서 점검 프로세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초거대 AI 파트에서 어떤 AI 윤리나 공정성 부분을 굉장히 빨리 치고 나간 게 저기 오른쪽에 있는 ACM 팩트라고 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 과학에서의 어떤 공정성, 윤리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권위 학회거든요. 작년에 서울에서 열렸었고요. 저기서 저희가 세계 최초로 초고대 AI에서의 공정성 윤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워크숍을 열었는데 그때 오픈 AI에 있는 윤리팀, 딥마인드에 있는 윤리팀, 구글에 있는 윤리팀들 애들 다 몰려와가지고 자기 참석해서 발표도 하고 얘기도 듣고 논의도 하고 저기서 발표를 했던 게 지금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고 계신 고학수 교수님, 지금 위원장님, 그다음에 그 팀립 개보루의 보스였던 마가린 미첼이 또 톡을 하러 왔어요. 그 취지에 공감해서 왔고
그다음에 엔스로픽이라고 해서 GPT-3를 만든 그룹들이 다 나와서 만든 스타트업이 있는데 네. 거기 핵심 개발자도 와서 발표를 하고 나코님 같이 발표를 하고 이런 형태로 글로벌 관점에서도 꽤 리더십을 가지고 AI 윤리를 챙기고 있고요. 저희가 곧 아마 공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AI 윤리라는 게 되게 두루뭉실한데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특정 발화를 사용자들이 했을 때 응답 발화를 되게 잘못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얘기 한번 볼게요.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 자체는 편향성이 없고 이슈가 없는데 저기에 대해서 말도 안 돼 절대 이렇게 대답을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런 그 기준을 만들고 그게 꼭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민감 이슈에 대해서 기준도 만들고 어떻게 대답해야지 좀 민감한 이슈를 덜 만들 수 있을지 하는 데이터셋 만들어서 저희가 공개를 할 거예요. 아마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에 이거를 저희 외부에 있는 되게 훌륭하신 전문가분들 법학이나 인문학이나 사회학이나 하시는 전문가 교수님들이랑 저희랑 같이 만든 데이터가 곧 공개가 될 거고요. 중요한 거는 데이터 만들어서 공개하는 것보다 쓸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텍스 다빈치 003이라고 해서 GPT-3 중에서는 가장 똑똑한 모델에다가 넣어봤는데 실제로 저기도 약간 그 이슈가 있었던 거를 저희가 만든 데이터 가지고 추가 학습을 시키면 훨씬 이런 편향성이나 민감 이슈가 많이 사라지고요. 자, 녹색이 저희가 2021년도에 되게 초창기 하이퍼클로바 모델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새로 만든 데이터 가지고 조금 더 편향되지 않도록 학습을 시키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공개를 하면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초고대에 만들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훨씬 더 사회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도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저희가 만든 이 논문이 데이터 논문이라기보다는 데이터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프로토콜을 정의한 논문이거든요. 예. 각 문화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이슈들을 정의를 해서 이 프로토콜대로 그대로 만들면 각 문화권에서 필요한 데이터셋을 그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AI 윤리, AI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윤리적으로 얼마나 착하게 만드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 윤리라는 거의 기준에 우리가 부합하지 못하면 남이 기준을 만들 때마다 우리 모델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윤리 기준을 누가 먼저 잡느냐. 잡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말씀 주신 얘기들은 일단 글로벌 탑 티어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하고 계시고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야 니네 거에 내 기준 갖다 집어넣으면 훨씬 나아져 라는 얘기를 먼저 건네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준비 많이 하고 계시네요. 3년째입니다. 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시청자분들께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의 솔루션을 밑에서부터 최종 윤리까지 다 챙기고 계신 분으로서 한 말씀씩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먼저 핫산 대장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연 마지막에 할 때 딱 두 가지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산티아고라고 하는 트위터에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파워 트위터리언인데 그런 문구가 돼 있어요. AI will not replace you. 그런데 a person using AI will이라고 적혀 있어요.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몇 가지 가능성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문제는 AI를 잘 쓰는 사람들은 못 쓰는 사람들 대체할 것 같거든요. 그 직업군이 뭐가 됐든. 그래서 이 AI 활용하는 능력, AI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몰려오는 게 거의 쓰나미급인 것 같아요. 보통 쓰나미가 몰려올 때는 도망을 엄청 빨리 가거나 아니면 쓸려가는데 그러지 말고 이 쓰나미가 가진 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든다면 지금 딱 그런 상황 같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어쨌든 2위 정도 되니까 혹은 3위 정도 되니까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음먹기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실행하면 되는 거고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송낙호 총괄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AI 기술에 대해 되게 낙관론자였던 것 같고 사실 되게 어려운 시기도 많이 겪었는데 최근에 이 기술의 흐름을 봤을 때 뭔가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AI 주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커다란 기회가 온다. 옛날에 IT 붐 때 저희가 싸이월드 같은 그런 것도 만들었지만 페이스북에 다 밀리고 했던 것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K-팝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떴을 때 그 위에 다 올라타갖고 했던 경험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되게 잘하는 게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플랫폼으로서 하이퍼클로바라는 걸 만들었고 저희만 하면은 또 혹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어서 그걸 같이 경쟁하는 구도로 이끌어가면서 윤리까지도 해보려고 했던 게 이 흐름에서 좀 글로벌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자 한 게 컸고요. 그래서 예, 다들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 말고 AI 리터러시 되게 높은 나라이니까 새로운 서비스들 나라면 이러한 서비스가 좋겠다라는 걸 좀 이제 트라이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해보면서 제2의 메타, 제2의 구글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자양분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챗GPT 네. 열풍에 약간 소외감을 좀 느꼈어요. 소외감이요. 그러니까 영어라든지 네. 코드라든지 네. 이런 거 쓸 줄 아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러는데 맞아요. 네. 사실 정작 한국어로 입력하면은 뭐 느리기도 하고 음. 정확도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별로 흥미를 못 느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쓰나미에 올라타려면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서비스에 좀 만족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언어 한국어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아유 이거 뭐 별로 쓸모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꼈던 분들도 훨씬 더 이 초거대 모델을 좀 더 한국어를 가려고 활용할 수 있다면은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이 모델 위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아까 하이퍼클로버 X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이 챗봇도 네. 좀 나와서 한번 해보면서 아 한국어로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구나 인공지능은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거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전문가 그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팀의 한영훈 센터장님과 송낙호 총괄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아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대세기업이라고?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52주 신고가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 캔슬림 진행시켜. 캔슬린 투자 기법을 통한 살벌한 검증. 대한민국을 들썩일 놀라운 주식 강의가 찾아온다. 기업 탐정 채슬리 52주 신고가 캔슬림 분석.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 앱을 확인하세요.